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0대 중반에 들어선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 스스로 생각하기엔 꽤나 평범한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믿었지만 주변에서는 기구한 팔자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죠. 하지만 저는 팔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싶지 않아 저를 소개할 때면 평범한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이었는데 언어에는 꽤 큰 힘이 있어서 그걸 계속 입에 올리면 그렇게 산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늘 그렇게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의 기준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평균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마다 원하는 이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평범함에 대한 것을 정의해 봤는데 때론 힘든 일이 있지만 어떤 날은 콧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길가에 핀 꽃이 예쁘고 하늘이 유난히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평범한 삶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제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가까운 지인들과 남편 말고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털어놔 보려고 해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 늘 제 속에 있던 그 이야기를 말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굉장히 현명한 분이었고 그 시대를 살아온 여느 어른들과는 조금 달랐죠. 언젠가는 여자도 배워야 할 날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기에 남들과 같을 순 없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15살이었을 때 어머니는 큰 병에 걸려서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쭉 혼자서 돈을 벌면서 살다가 제가 20살에 12살 차이가 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죠.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었는데 의처증이 있어서 저를 매일 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도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만 해도 저를 웃음이나 파는 계집이라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과 주먹이 날아왔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표정이 이상하다, 기분이 그렇다는 이상한 이유까지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폭력이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엔 잘못했다고 빌고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했지만 나중엔 그런 것도 없이 혼자 기분이 풀려서 실소를 흘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임신을 하면서 커졌어요.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의 새끼를 뱃속에 품은 거냐고? 여보, 어떤 놈이 어딨어? 당신 자식이지. 시끄러.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옆집 박 사장이랑 인사하고 말도 하고 그러더라. 아주 자연스러워서 내가 놀랄 정도로 말이야. 그냥 장사 잘 되냐고 물어보기에. 그니까 그걸 왜 너한테 물어? 네가 사장이야? 사장은 나야. 그럼 나한테 물었어야지. 나한테는 대면 아무 말도 없다가 네가 딱 나타나니까 가게 밖으로 나와서 실실 쪼개. 아주 둘이 좋아 죽더라. 그놈이지? 아니면 고물상 곽씨? 여보, 그 사람은 얼굴만 몇 번 본 게 전부야. 그래서 네가 대단하다는 거야. 어떻게 족족 그렇게 흘리고 다녀? 넌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술이나 팔고 웃음이나 팔았으면 딱 적성에 맞았을 거야.
진짜 왜 그래? 내가 뭘 했다는 건데? 왜 그래? 뭘 해? 몰라서 물어? 누구 새끼 임신한 거냐고? 당신 아이잖아, 당신. 무려 5년을 노력해도 안 생기던 아이가 덜컥 생겼다? 그걸 믿으라는 거야? 이리 와. 맞으면 제대로 불겠지. 어디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그날 저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제 배를 감싸고 몸을 웅크렸지만 옆구리를 발로 계속 차이면서 결국 아이가 유산이 됐죠. 거기에 이마가 찢어지고 팔은 부러지고 갈비뼈가 4대가 나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과는 별개로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우습게도 남편은 그런 저를 버렸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아니면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 같아서?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제가 병원에 있는 사이 다른 여자가 생긴 것뿐이었죠. 아마 제가 끝내자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면 저를 10번이면 9번을 죽일 사람이었기에 한편으로는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역까지 옮겨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결혼 자체를 할 생각을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가정폭력의 끔찍한 경험도 경험이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묵묵하게 오랜 시간 돈만 벌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손에 잡히는 뭐든 읽었죠. 신문을 읽을 때도 있었고 소설책을 읽을 때도 있었어요. 잡생각을 잊게 해줬고 아주 작은 거라도 배울 수 있었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을 저를 지켜봤다는 말이었죠. 그때 제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는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포기를 몰랐습니다. 어떤 날은 편지를 또 어떤 날은 책 한 권을 두고 사라지더군요. 그것도 꼬박 4년을 말입니다. 제가 책을 읽는 모습이 좋았다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편지에 저는 처음으로 답장을 했고 그렇게 우리는 친구로 2년, 또 연인으로 1년을 더 만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진짜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내가 노력할 거야. 아니야, 같이 노력하자. 내 생에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내가 당신이 일하는 가게에 간 그날은 평생을 기념할 거야. 정말 고마워. 저와는 5살 차이가 있던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아픔까지도 모두 품어주기도 했죠. 직업이 공무원인 남편 역시도 재혼이었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가 1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앞선 무엇보다 제가 결혼을 결심한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아이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요.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저는 제 자식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에 비록 다 큰 딸이라고 하더라도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계모에 대한 편견이 심하긴 했지만 저는 잘할 자신이 있었고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딸 역시도 저를 잘 따라줬습니다. 아줌마, 우리 아빠가 계속 쫓아다녔다면서요? 응, 뭐 그렇지. 제가 남자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줌마 진짜 예쁘시네요. 고마워요, 아가씨. 아가씨가 뭐예요? 아, 혹시 제가 엄마라고 안 해서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처음 봤으니까 낯 엄청 가리시네요. 우리 아빠도 낯 되게 많이 가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렸나 봐요. 저는 대학 들어가면 기숙사로 들어갈 거라서 자주 못 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왕 이렇게 가족된 거니까 앞으로 잘 지내봐요. 그래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선한 얼굴에 착한 말투. 딸은 정말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 같았어요. 특히나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이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표를 제게 보여줬을 때 정말 둘이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었죠. 저는 진심으로 그 아이가 더 잘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까지 했죠. 좀 더 어릴 때 내가 돌봐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하루가 가는 걸 아쉬워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하던 대학에서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딱 1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게 변하고 말았죠. 새엄마, 내가 청소기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 이럴 거야? 그래도 집을 치우긴 해야 할 것 같아서 금방 돌리고 끄면 안 될까? 나 공부해야 된다고. 짜증난다고. 알았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아우, 무슨 청소부도 아니고 쓸고 닦고. 진짜 짜증나. 그런 날은 거의 일상이었고 어떤 날엔 모진 소리도 했습니다. 새엄마, 솔직히 말해봐. 우리 아빠 공무원이라서 받아준 거지? 연금 나오지 안정적이지. 새엄마는 그냥 가게 종업원이었다면서. 아빠 조건 보고 만난 거 아니야?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왜 그런 거짓말을 해? 가난했다며. 가난이 지긋지긋하고 아빠는 호구 같아서 물어버린 거 아니야? 7년은 그냥 밀고 당긴 그런 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엄마가. 당신이 왜 엄마야? 새엄마지. 엄마가 아니라 새엄마라고.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아우, 답답해. 그냥 아빠랑 이혼하면 안 돼? 재산 적당히 받아서 이혼하면 안 되냐고. 딸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변해버렸어요. 제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까지 했죠. 재수학원에서 만난 친구들 같은데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면서 위험하게 노는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과 사고도 쳤어요. 한 아이를 때리기도 했고 물건을 훔치기도 했죠. 저는 그때마다 경찰 서며 피해자 부모님 집이며 가서 빌고 또 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잡고도 혼을 내고 또 울어도 받고 빌어도 받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널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어? 새엄마가 사라지면 된다니까? 하지만 그럼 널 못 보잖니. 뭐? 지금 장난해? 난 새엄마 보기 싫다고. 그냥 이혼하고 가끔 보면 되잖아. 그러면 정말 괜찮겠어? 어? 그래, 괜찮겠어. 당장 이혼해. 그럼 내가 달라지면 되잖아.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고 실제로도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완고했습니다. 결국 이혼시키길 포기한 딸은 저만 보면 시비를 걸거나 막말을 하는 정도만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딸에 대한 애정이 식진 않았습니다. 저와 친했던 지인들은 하나같이 이전의 폭력과 비슷하게 저 역시도 습관이 돼 무뎌진 거라고 했지만 그것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제게 막말을 하면서도 그 눈빛이 너무 슬펐고 때로는 제 콧노래에 삐쭉 웃음을 터뜨리던 고등학생 때의 모습이 여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엄마는 뭐가 그렇게 신나?
아주 작은 걸로도 신이 나지.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하잖아. 밖에 태풍 불어. 눈 삐었어? 시원하게 비 내리는 날씨도 좋으면 좋은 거지. 싫다고 하면 그게 싫어지거든.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래서 좋은 말 해주면 내 기분도 그렇게 변해. 그냥 바보 아니야? 그 정도면? 슬픈 천재보단 행복한 바보가 더 나을 것 같지 않니? 내가 이래서 새엄마가 싫은 거야. 내가 비꼬면 좀 그냥 받아들여. 우리 딸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게 잘 안 된다. 새엄만 네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그럼 진짜 딸을 낳아. 나한테 이러지 말고. 요즘에 늦둥이도 많이 본다 그러던데. 새엄마는 딸을 낳을 수 없는 몸이야. 뭐? 너희 아빠는 알고 있어. 그래서 새엄마는 네가 유일한 딸이고 마지막 자식이 될 거라서 더 잘 지내고 싶어. 그니까 혹시 새엄마가 너한테 실수를 하더라도 좀 봐주고 웃어 넘겨줄 순 없을까? 전에도 말했잖아. 나 그쪽 딸 아니라고. 남편도 이런 일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그저 새엄마가 싫은 딸 정도의 행동이 전부였어요. 그냥 툴툴거리고 툭툭 쏘아붙이는 정도? 그럼에도 남편은 걱정이 많았기에 딸이 제게 하는 심한 말들은 아예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딸이 저를 길가에서 밀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장을 보고 오면서 만난 딸이 반가워 팔짱을 끼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밀쳐 넘어진 곳이 차도 쪽이라서 차가 멈추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죽을 뻔했었죠. 물론 딸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놀라게 했고 본인 스스로도 저라는 걸 인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넘어진 제게 오지 않고 반대로 달아나는 걸 보는 순간 저 역시도 딸에게 많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차 주인이 저를 병원에 데리고 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뒤늦게 온 딸이 그러더군요. 그러게 왜 사람을 놀라게 해. 이건 새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알았어. 이제 됐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그래. 생판 모르는 사람도 괜찮냐고 묻더라. 근데 넌 그렇게 떠났어야 했어? 바빴어. 새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랬겠지. 그래. 이해해. 내 잘못이야. 그때 딸의 표정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배신을 당한 사람처럼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죠.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제게 더 못되게 굴었고 포기라도 하려고 하면 억울해 미칠 것 같아 보였죠. 아마도 그래서 제가 포기하는 게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꼭 젊은 시절에 때리던 남편을 봤을 때 제 모습과 겹쳤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으면서 하는 그 표정이었죠. 어쨌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딸은 기존에 자신이 원했던 대학이 아니라 좀 더 낮은 곳을 지원하더니 집을 떠났습니다. 친구들 말처럼 춤이라도 추고 기분이 좋을 줄 알았지만 솔직히 너무 허전했고 딸이 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도 싸서 올리고 계절 지나면 옷도 사서 보냈고 이불도 바꿔줬죠. 딸에겐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온전히 주기만 하는 사랑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500? 그 큰 돈이 왜 필요해?
무슨 일 있어? 그런 거 묻지 말고 되는지만 말해. 그래도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 주지, 응? 아빠한텐 말하지 마. 그냥 작은 사고가 있었어. 사고라니. 친구 차가 좀 부서졌어. 내가 물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넌 안 다쳤어? 어디 아프진 않고? 어쨌든 줄 거야 말 거야. 아빠한텐 말하지 말고. 그래, 알았어. 새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그게 시작이었어요. 딸은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일들로 제게 돈을 달라고 했죠. 당시 저는 남편의 만류로 일은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고 있었는데 딸에게 모았던 돈을 모두 주고 난 이후로는 너무 심심하다는 핑계를 대고 일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슬프긴 하지만 돈을 주고 나면 딸은 제게 얼마간은 막말을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집에 찾아오는 횟수도 많아졌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옳고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 하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그게 뭐든 말이죠. 그리고 그건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일하고 있는 식당에 딸이 찾아왔었어요. 일하는 제 모습을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저를 보면서 엉엉 울며 미안하다는 말을 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우리 딸 왜 울어? 울지 마, 뚝.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근데 멈출 수가 없어. 너무 욕심이 나서 그래. 내가 미안해. 왜 그래, 응? 무슨 일 있는 거니? 이게 뭐야? 이 꼴이 뭐냐고. 왜 바보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너무 답답했습니다. 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이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한 이유들도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았죠. 그래도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잠깐뿐이고 다시 이전처럼 돈을 요구하는 건 변하지 않았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이후에도 그랬고 집에 오는 횟수는 점점 줄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쭉 그랬다는 거야? 미쳤네, 미쳤어. 응.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죄스러워. 그런데 자꾸 자신이 없어.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내 딸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너 바보야? 그냥 널 이용하는 거잖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 어느 정도 거리 유지하고 너도 딱 잘라. 솔직히 까놓고 네가 생모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심지어 이혼했을 뿐이지 엄마가 멀쩡히 살아있다며. 가끔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도 예전엔 나를 잘 따르고 정말 너무 착했어. 내가 우리 딸이라고 하면 그 아이는 엄마라고 불러주고 그랬는데 지금처럼 새엄마가 아니라. 그때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겠지. 사람들도 싸우기 전에 몸집 비교하고 가늠하는데 그 정도는 누구라도 하겠다. 딱 견적 나온 거지. 넌 만만하게 봐도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아빠한테 이르진 않겠구나. 네가 버릇을 그렇게 들인 거야. 내가 잘못한 건가? 어우, 답답하. 노력해도 답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이미 마음의 선을 그어놓은 사람한테 바랄 걸 바라야지. 그냥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 자식한테도 그렇게 못해줘. 너 걔 20살일 때도 사고 쳐서 막 무릎 꿇고 빌고 다니고. 세상에 너같이 하는 거 친엄마도 힘들어.
너 그러다가 나중에 상처 크게 받는다. 그래도 자꾸 마음이 가서 그래. 나도 안 그러고 싶어. 근데 진짜 그러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어떡해. 진짜 보는 내가 더 속상하네. 난 진짜 내 딸이 개처럼 굴잖아? 그럼 절대 안 봐.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감싸줄 건 감싸주더라도 잘못된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굴 수도 있어야 해. 네가 자식을 망치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내가 애버릇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 근데 뭔가 달라. 다르겠지. 걔 이중인격자야. 아빠 앞에서 하는 거 다르고 돈 주면 달라지고 그러다가 기분 좋으면 너 사람 취급해줬다가 또 어떤 날엔 미친 듯이 막말하고. 그게 사람이니? 전에 너희 집 놀러 갔을 때도 그래. 그때 10분인가 5분인가 너한테 하는 거 봐도 난 눈 뒤집힐 것 같던데 다르긴 뭐가 달라? 그냥 포기해. 포기하면 마음 편해져. 포기. 그때 당시만 해도 저와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저는 정말 포기라는 걸 하게 됐죠.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데리고 온 남자와 인사를 나누는 날이었어요.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들뜨고 긴장되는 만남이었습니다. 다행히 상대 남자는 준수한 외모에 괜찮은 학벌, 성공한 사업가에 그리고 어디에 내놔도 1등 신랑감이라고 불릴 법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을 어린 시절에 잃고 홀로 동생까지 키워낸 그런 대단한 사람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더구나 이야기를 할 때도 늘 경청하고 눈을 마주치며 말했고 딸아이에게 배려심도 있어 보였죠. 그래서 기분 좋은 식사 자리를 끝냈는데 딸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내 결혼식 말이야. 그니까 내가. 딸이 한참을 뜸들이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뭔데? 혹시 무슨 일 있어? 그니까 결혼식 할 때 우리 엄마가 왔으면 좋겠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가야. 새엄마 말고 날 낳아주신 엄마. 뭐? 지금 넌 뭐라고 했어? 남편은 정말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전엔 듣지 못했던 과거의 일까지 듣게 됐죠. 애초에 둘이 이혼했던 이유가 딸에게 함부로 손찌검하고 거의 방치했다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딸은 그 여자가 결혼식에 오면 좋겠다고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을 했어요. 결혼식은 자신이 주인공인데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겠다면서 말이죠. 너희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어쩌면 그래? 어떻게 그래? 몰라. 내 결혼이야. 그리고 엄마도 오고 싶어 하셨어. 그러니까 그냥 제발 내버려둬. 안 돼. 아빠는 절대 허락 못해. 그 여자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어쩌라고. 나 부모 없이 결혼해? 그렇게 해야겠어? 그리고 막말로 아빠는 언제 재혼할 때 내 허락하에 했어? 내가 동의했냐고. 아빠도 마음대로 했으면서 왜 내 선택은 존중 안 해? 너 그 여자 기억 안 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몰라. 난 기억 안 나. 그리고 내 맘이야. 머리를 정말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여자보다 제가 부족했던 건지 제 존재의 가치가 겨우 그 정도였는지 생각하게 됐죠. 그 자리를 파하고 났을 때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무 서러웠고 감당하기가 벅찼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자식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 줄 수는 없을까? 이해해. 하지만 그런 엄마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이... 어떻게 애를 때려? 그런 사람을 왜? 왜? 알지. 당신이 어떤 감정이었을지. 사실 그래서 말 못한 것도 있었어. 혹시나 그 일을 알면 당신이 너무 아이를 싸고 돌까봐. 아무래도 딸한테 너무 잘하는데 과잉 보호라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 일찍 말 못해서 미안해. 충분히 이해해. 그냥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던 거잖아. 내가 경험자인데 왜 몰라. 하지만 좀 지치네. 내가 학대하고 함부로 한 여자보다 못했다는 게 너무 힘들어. 여보, 우리 딸 결혼 끝나고 생각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 그게 무슨 뜻이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생각은 해보고 싶어. 여보, 우리 딸 결혼식 잘 준비해줘. 나도 멀리서라도 볼 테니까. 당신이라도 서운한 티 내지 말고 그냥 잘해줘. 한 번뿐인 결혼이잖아, 응? 그때 마음으로는 정말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딸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자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아마 저도 아닌 척 했지만 많이 지쳐 있었던 걸지도 몰랐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한순간에 내쳐졌을 때 그 비참함은 지금도 가슴 한쪽을 무겁게 만들 정도의 충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건 남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확고하게 만들어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바로 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 결혼식이라도 볼 생각에 하객으로 참석을 했어요. 제가 왔다는 걸 알고 남편도 딸도 당황을 했는데 그게 꼭 저를 밀어내는 기분이었죠. 마치 깨끗한 물 위에 섞이지 않은 기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있는 세 식구를 보자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명확해졌죠. 그리고 심지어 딸의 생모까지 거들더군요. 그러게, 끼어들 곳에 끼어들었어야지. 우리 딸은 애초에 나밖에 몰라. 알아요? 이봐요. 오늘 같은 날에 그렇게 목소리 높이지 말아요. 하객으로 참석한 주제에 어디서 사람을 가르쳐? 쪽팔린 줄 알아. 그래도 10년 넘게 애를 먹이고 입혔으면서 고작 이런 취급이나 받는 당신 주제를 알아야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뭐긴 뭐야, 빠져달라는 거지. 내 남편 돌려주면 좋겠는데 나는? 뭐요? 당신이 봐도 우리 모녀 사이 너무 좋잖아? 그리고 남편도 그래. 딸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딸바보 아빠인데 여기서 가장 큰 방해물, 걸림돌이 당신이라고. 우리 남편이 착해서 이혼 얘기를 잘 못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빠지라고, 좋은 말로 할 때. 정말 경우 없고 무례하군요. 내 입장에서 그건 당신이야. 우리 남편 돈 보고 접근한 주제. 더러워, 천박해, 불결해. 그 여자의 언성이 높아지자 저는 결혼식은 참석도 못한 채로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죠. 그리고는 결혼식장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런 수모를 겪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지더군요.
저 혼자만 좋다고 해서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애초에 딸은 저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제 욕심에 딸에게 애정을 강요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기에 하나의 집착처럼 바뀐 걸지도 모른다고요. 저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고 아이에게 고통을 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저 스스로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결혼식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에 남편은 호소하다가 저를 잡았다가 결국엔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했죠. 저도 그 시간 동안 이런저런 정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직장을 구하며 한동안 바쁘게 보냈습니다. 결국 저를 말리지 못한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고 상당한 재산까지 양보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접수를 앞두고 저는 반찬을 만들어서 집에 냉장고를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딸에게 줄 것들도 만들게 됐죠. 이건 아닌가 싶었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딸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말입니다. 박서방도 연락이 되지 않아. 이거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야? 결혼식을 2달 전에 했는데 그간 연락을 못 받았어? 걔가 뭐 살갑게 전화하는 애가 아니니까 그러려니 했지. 어쩌면 그렇게 무심해. 당신 딸인데 왜 그러냐고. 걔한테 무슨 일 있으면 어쩌려고. 저는 그 순간 혹시나 딸에게 나쁜 일은 생긴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당장 남편과 함께 딸의 신혼집으로 갔죠. 문을 두드리고 벨을 계속 눌렀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새벽 1시가 돼가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제야 남편도 심각성을 느꼈는지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문 앞에서 동동 발을 굴리고 있는데 옆집에서 한 아줌마가 나왔어요. 저희가 시끄러웠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새벽 시간에. 아니요. 그냥 저는 편의점에 가려고. 아, 혹시 여기 사는 부부들 본 적 있으세요?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돼서요. 이 집 부부 둘 다 깜빵 간 지가 언젠데? 한 달? 아닌가? 모르셨어요? 근데 누구... 저는 그 이야기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부축하면서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애들이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걔가 사고를 치긴 했었지만 뭘 크게 잘못한 애는 아니었거든요. 아, 그 새댁 부모님이었군요. 제가 입이 방정이었네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가 막말을 했어요. 제가 이유를 알긴 알아요. 그 사람을 팼죠? 그것도 두 부부가 정확히 무슨 그 특수 폭행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 피해자라는 사람 솔직히 맞을만 했어요. 그 여자는 폭행이랑 주거 침입으로 또 조사받고 있을 건데 어이없게 그 여자는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요? 여자를 때렸다고요?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합의 안 한다고 해서 그 두 부부가 구치소 그런 곳에 있을 거예요. 재판 들어간다고요. 어쨌든 교도소 이런 건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 합의했으면 진즉에 나왔을 텐데 절대로 못한다고. 어쩌면 두 사람이 그렇게 똑같은지 어찌 보면 대단하죠? 그 여자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신혼집에 이사를 온 이후부터 딸의 생모는 그 집을 자기 집처럼 들락거렸다고 하더군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새벽에 소리를 지르는 행동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그 사실은 몰랐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부탁했고 우리는 자리를 옮겨 그 아줌마 집에 들어가게 됐죠. 저희에게 진정하라면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 성격이 급모야. 질병? 정신병? 그런 게 있는 여자 같더라고요. 그 여자 때문에 소란이 크게 일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경찰차가 몇 번을 방문하고 민원 들어와서 아파트 전체 방송까지 나오고 새댁만 불쌍하지. 여기저기 빌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쓴소리를 다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새댁이 문 비밀번호를 바꾸려 그랬었는데 그러면 망치를 들고 와서 현관문을 때리고 부숴버리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그 여자가 그 미친! 남편은 이를 악물고 한숨을 쉬더군요. 저도 처음엔 새댁한테 얼마나 까칠하게 대했는지 몰라요. 여기 동네 사람들보다 내 피해가 제일 컸거든요. 근데 사람이 볼수록 괜찮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르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저랑 친해지게 된 거예요. 또 친해지니까 이 집에 불만 이야기하러 온 사람들한테 까칠하게 굴었던 거고요. 아까도 몰라 뵙고 그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감사합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네, 알죠. 그 사정 들어보니까 너무 딱하더만. 어릴 때부터 학대한 생모라고 몇 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두껍을 쓰고 어쩌면 그런 짓을. 그래서 하루는 내가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 하니까 협박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이걸 말해도 될진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말해주세요. 꼭 듣고 싶어요. 그래요. 내가 듣고도 어이가 없어서. 혹시나 문제 생기면 내가 말했다고 해도 돼요. 부모 마음이 그런 게 아닌데 새댁이 그걸 모르더라고. 뭔데요? 자긴 새엄마가 생겨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가끔 새엄마가 싸주신 반찬을 제게 들고 오곤 했는데 새엄마 칭찬을 정말 많이 했죠. 근데 그 협박을 받은 이유가 새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눈만 깜빡였습니다. 제 딸이 그런 말을 했나요? 네. 그런데 하루는 만신창이가 돼서 얼굴이고 입술이고 다 터져서 들어와선 울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결혼식하고 난 다음 날인가? 신혼여행 갔을 줄 알았는데 안 가고 맨발로 여기로 온 거야. 남편이 자고 있다고 나한테 온 거지. 상처 나을 때까지만 신세 지겠다면서.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기구하더라고요. 아주머니의 설명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치기 바로 전에 생모가 자신 앞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했죠. 그 요구의 첫 번째가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걷거나 웃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이게 되면 가차없이 맞았다고 하더군요. 딸은 그것 때문에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구나 하루에 한 번은 생모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막말하는 걸 들려줘야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혼할 기미가 안 보였고 방향을 틀었던 것이 바로 금전이었습니다.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벌 수 없는 금액을 요구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제게 손을 벌렸던 거였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지친 딸은 원하는 대학 진학도 포기했고 얼른 취업을 하려고 2년제 대학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대체 왜? 뭘로 협박을 했는데요? 아니, 자기 인생이 걸린 건데. 그 새댁 말로는 자기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고 생모가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그 사실을 들키면 자기가 아빠한테도 너무 좋아하게 된 새엄마한테도 외면당할 거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만 참고 버티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어쩌면 낳아준 여자가 그렇게 독하길 독해. 딸을 그런 걸로 협박하다니. 내가 듣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새댁한테도 내가 그랬다고요. 그냥 말씀드려라. 이제까지 쭉 아빠랑 새엄마 이야기 들어봐서 판단이 서는데 그래도 버리실 분들은 아니라고. 근데 어린 시절에 상처가 컸는지 무서워서 덜덜 떠는데 내가 안쓰러워서 눈물이... 아우... 지금 생각하니 눈물 나네. 주책이네요. 두 분 앞에서. 아주머니는 손끝으로 눈물을 대충 훔치시고는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새댁 남편이 알게 된 거지. 아주 박력 넘치던데요? 비리비리하고 피부는 하얘니까 곱게 큰 사람 같았는데 그 여자가 새벽에 찾아와서 협박도 하니까 참다가 진짜 쥐어 패더라고요. 근데 그 미친, 아니 생모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물건 막 던지고 손 올리고 이러니까 남편이 계단에서 떨어진 거야. 여기 앞에서요. 그때 새댁도 반격하면서 경찰이 오고 사람들은 다 내려오고 일이 그렇게 됐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결혼식에 자신의 엄마를 앉히겠다고 한 것 역시 협박의 일종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 결혼식장에서 수모를 당하고 홀 밖에서 울고 있는 걸 딸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생모에게 가서 따지다가 맞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이 취소됐고 영문도 몰랐던 사위까지 알게 된 거였죠. 그 당시 딸의 집에 방문했던 목적 역시 오갈 곳이 없는 자신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도 그 여자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산후 우울증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방치했고 시끄럽다면서 아이를 박스 안에 넣어두고 나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았고 약도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도 이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참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간이 좀 더 흐르고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거나 피가 날 정도로 굳은 살을 뜯거나 손목을 칼로 긋는 이상 행동을 보여서 결국 이혼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 병원에서 딸을 치료하면서 아내와 자신의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특이 혈액형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상관없었다고 합니다. 딸을 사랑했으니까요.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면 나라도 말하지 않았을 거야. 상처가 있는 아이였으니까. 그건 더 버티기 힘들었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잖아. 당신 잘못 아니야. 그래도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든데도 내 감정이 치우쳐서 못 봤잖아. 난 결혼식 이후로 화가 나서 그냥 연락을 안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 여자한테 맞고 그랬다는 거잖아.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속이 답답한지 내가 미쳤지 이러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울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치소의 면회는 생각보다 힘이 들더군요. 마치 유명한 공연 티켓팅을 하는 것처럼 남는 자리를 예약해야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처음엔 저희 둘 다 할 줄 몰라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아서 겨우 했죠. 시간도 겨우 5분 내외였습니다. 저희가 면회를 처음 갔을 때 딸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모든 걸 다 알고 왔다고 말하니 그때서야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미안해. 내가, 아빠가 잘못했다. 난 모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왜 그 여자 딸일까? 난 메이를 저주했어. 그 여자를 보면서, 새엄마에게 막말하는 날 보면서 너무 소름 끼치고 끔찍했어. 아니야. 새엄만 다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바보야? 내가 그런 말하는 거 싫다고. 딸은 말을 잇지도 못하고 꺽꺽 울음을 터뜨렸죠. 울지 마. 넌 내 딸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숨기지 마. 응? 구치소에 딸과 사위가 있는 동안 저희는 주로 편지를 많이 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가 하루에 하나씩은 보냈죠. 저는 제가 좋아하던 소설의 구절이나 글들을 적어 함께 넣기도 했어요. 그리고 딸 역시도 자신이 그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죠. 오히려 그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날보다 훨씬 저희를 끈끈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합의였어요. 딸과 사위는 그 여자에게 동전 하나도 더는 주고 싶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면 교도소라도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모와 장인 장모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다행인 건 특수폭행이었지만 초범인 것, 그리고 오랜 시간 협박을 당해온 증거들이 받아들여져 기소유예 처분에 그쳤다는 겁니다. 딸은 그간 자신의 생모에게 지속적으로 협박당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뒀더군요. 그걸 보면서 저와 남편은 절규를 했지만 딸이 의외로 덤덤하게 그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벌금형을 받게 됐어요. 걱정이었던 건 벌금 역시 기록에는 남는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아무렇지 않아 했죠. 장인 장모님, 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취업할 것도 아니고 설령 그만둔다고 해도 아내랑 저 먹고 살 만큼은 벌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저는 훈장 같아요. 자네한테 우리가 정말 면목이 없어. 미안하고 고마워. 우리 딸 지켜줘서. 아닙니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사람에게 양팔이 있는 건 하나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논해봤는데 저희 결혼식 다시 하려고요. 뭐? 결혼식을? 네. 돈은 지참하지 않게 하고 와서 결혼식 한 번만 더 보고 뷔페 먹고 가라고 초대하는 형식으로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답답한 결혼식장 말고 이번엔 야외에서 하는 걸로요. 실제로 결혼식은 바로 얼마 전인 5월에 치를 수 있었습니다. 꽤 좋은 곳을 빌려서 파티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날씨도 무척이나 좋았고 바람도 선선했죠. 저는 딸과 사위가 골라준 한복을 입고 남편 곁에 앉았고 예쁜 우리 딸과 멋진 사위의 행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쯤에 저희 둘에게 인사를 하고 안아줬는데 그때 딸이 귓속말로 엄마, 사랑해 이러기에 눈물이 쏟아졌죠.
저조차도 조절이 되지 않을 정도로 쉬지 않고 눈물만 났습니다. 남편도 같이 울고 사위와 딸도 결혼식이라는 걸 잊은 사람처럼 그렇게 울었네요. 드디어 제가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였습니다. 어디 가도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예쁘다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딸이 생겼고, 덤으로 저희 딸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사위도 얻었네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탄하지 못한 제 삶에도 평범함이라는 말을 진짜로 쓸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 말씀처럼 말에는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다, 평범하다. 이렇게 저를 말하고 나니 정말 그렇게 이뤄진 것처럼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자가 아니라 행복해 라는 말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가족들 남은 시간 동안 즐거운 일만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딸, 엄마가 너무 사랑하고 네가 있어줘서 엄만 너무 행복해. 고맙다. 내 딸이 돼줘서.